나를 괴롭힌 애가 내 형님이 된다고? 절대 안 돼! 어떤 이름들은 죽지 않는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오래 잊으려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솟아오른다. 살 속에 박힌 유리 조각처럼 겉에서는 아물어 보여도 건드리면 다시 선명하게 아파온다. 나는 오늘 아침 7시 24분에 그 이름을 다시 들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세수를 마치고 드라이기를 잡으려는 찰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엄마라고 떴다. 평소 같으면 통화 버튼을 눌렀겠지만 그날은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그냥 예감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여보세요, 엄마, 딸, 잘 있었어? 엄마가 너한테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의 그 특유의 음색. 약간 높고, 약간 빠르고, 문장 끝이 올라가는. 오빠 있잖아. 오빠가 드디어 결혼 얘기가 나왔대. 드라이기를 내려놓았다. 진짜. 응, 여자 있다고 했잖아. 그 여자가 이번에 인사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수아야, 이게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여자가 네 고등학교 동창이래. 순간 머릿속이 멈췄다. 동창. 응, 이름이 최윤서라던데. 알아? 같은 학교 나왔다고. 최윤서. 드라이기를 다시 잡으려던 손이 그대로 허공에 멈췄다. 최윤서, 최윤서, 최윤서.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3번 울렸다. 마치 누군가 종을 치는 것처럼. 쨍, 쨍, 쨍. 그리고 그 잔향이 가시지 않은 채로 1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밀려 들어왔다. 교실 창가에 앉은 그 아이의 옆 얼굴.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내 사진. 비어있던 점심시간의 수많은 자리들. 웃음소리. 수아야? 듣고 있어. 응, 들어. 알아. 그 이름. 어머, 정말. 어때? 좋은 애야?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세수를 막 마친 얼굴. 아직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날 것의 얼굴.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중에 얘기할게, 엄마. 출근해야 해서. 응, 그래.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오빠도 데려온다는데 같이 보자.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드라이기 전원을 켜지도 않은 채로. 밖에서는 버스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아침 도시의 소음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다. 최윤서가 오빠와 결혼한다. 그러면 나는 그 애를 형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안 된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됐다. 그 시절로 돌아가려면 2009년 3월로 가야 한다. 나는 그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됐다. 진학한 고등학교는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의 여고였다. 1학년 때는 그럭저럭 평범하게 지냈다. 딱히 친한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딱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아니었다.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중간은 했다. 그냥 그저 그런 학생이었다. 문제는 2학년이 되면서 반이 바뀌었을 때였다. 3월 첫날 새 반 교실에 들어가 자리를 찾았다. 교실은 웅성웅성했다. 새로 만난 아이들이 서로를 탐색하는 그 특유의 공기. 어색하고 긴장되고 그러면서도 살짝 설레는. 나는 창가 쪽 중간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잠시 후 누군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았다. 안녕. 나 최윤서야. 그것이 최윤서와의 첫 만남이었다. 첫인상은 좋았다. 솔직히 말하면 예쁜 아이였다. 키가 크고 눈이 크고 웃을 때 왼쪽 뺨에 보조개가 생겼다. 목소리는 밝았고 말투는 친근했다. 손을 먼저 내미는 스타일이었다. 너 이름은? 박수아. 수아야, 2학년 올라와서 아는 사람 있어. 난 없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다. 16살의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3월 한 달, 윤서는 좋은 친구였다. 아니, 정확히는 좋은 친구처럼 보였다. 반의 여러 아이들과 빠르게 친해졌고 그 무리의 중심이 됐다. 윤서 주변에는 늘 서너 명이 따라다녔다. 이지연,
강나영, 홍소미. 그 셋이 윤서의 위성처럼 움직였다. 나도 그 무리 안에 어슬렁어슬렁 끼어 있었다. 윤서가 옆자리였고 윤서가 나를 데려갔으니까. 그런데 4월로 접어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다. 국어 수업이었다. 선생님이 시를 한 편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해 보라고 했다. 나는 손을 들었다. 평소에 손을 잘 안 들던 내가 그날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다. 발표를 마쳤다. 선생님이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했다. 쉬는 시간 윤서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수아야, 있잖아. 응. 발표할 때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 너 몰랐어. 약간 떨리는데 억지로 안 떠는 척하는 그 느낌. 나는 순간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 응. 선생님은 잘했다고 했지만 솔직히 듣기가 좀 그랬어. 그 말을 하는 윤서의 표정이 중요했다. 냉정하지도 잔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걱정하는 척했다. 나는 네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하는 그 표정. 나는 그날 이후 수업 시간에 손을 들지 않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아주 작은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처음엔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구멍.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멍이 조금씩 커졌다. 4월 중순 점심시간이었다. 나는 식판을 들고 윤서 무리가 앉은 테이블로 갔다. 그런데 자리가 꽉 찼다고 했다. 지현이가 수아야, 오늘 자리가 없어. 미안이라고 했다. 나는 다른 테이블에 가서 혼자 먹었다. 다음 날에도 자리가 없었다. 그 다음 날에도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테이블로 가지 않게 됐다.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자연스럽게 혼자 먹게 됐다. 4월 말 나는 새 원피스를 입고 왔다. 엄마가 사준 것이었다. 하늘색의 작은 꽃무늬. 거울을 보며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윤서가 나를 봤다. 위아래로 훑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나영이에게 뭔가를 속삭였다. 나영이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웃었다. 왜 웃어? 내가 물었다. 직접 묻는 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야. 윤서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이라는 말. 그 두 글자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그때는 몰랐다. 나는 그 원피스를 다시 입지 않았다. 5월이 됐다. 반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사건이 생겼다. 누군가 내 사진을 찍었다. 내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수업 중이었는데 나는 그 순간을 몰랐다.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다. 올린 사람은 소미였다. 이 표정 크크크크 뭔데? 아래로 웃음 이모티콘이 줄줄 달렸다. 크크크크가 쏟아졌다. 누군가 창밖 집중하는 것처럼 봉부하면 시험 잘 보겠다고 했다. 또 다른 누군가 귀신 같다고 했다. 윤서도 웃음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다. 딱 하나였지만 그 하나가 나머지를 허락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윤서의 이모티콘이 올라오자 더 많은 아이들이 반응을 달았다. 나는 그날 밤 이불 안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다. 엄마 아빠한테 들킬까봐 숨을 죽이며 어깨가 떨렸다. 손이 떨렸다. 그러면서도 왜 우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뭘 잘못한 것도 없었다. 그냥 창밖을 본 것밖에. 그런데 왜 이렇게 창피한가? 그것이 윤서가 쓰는 폭력의 특징이었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 주먹을 쓰지 않는 방식. 항상 그냥 장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라고 치환될 수 있는 방식. 6월에는 더 진화했다. 반에 체육대회가 있었다. 각 반에서 릴레이 주자를 뽑았다. 나는 달리기가 나쁘지 않아서 지원했다. 선생님이 번호를 적으라고 했고 나는 적었다. 그런데 다음 날 명단이 바뀌어 있었다. 내 번호가 빠지고 다른 아이가 들어갔다. 담임 선생님이 정원이 변경됐다고만 했다. 나중에 알았다. 윤서가 담임 선생님에게 가서 말했다는 것을. 내가 발목을 다쳤다고. 거짓말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확인도 안 하고
명단을 바꿨다. 체육대회 날 나는 응원석에 앉아 다른 아이들이 뛰는 것을 봤다. 그게 6월이었다. 7월에는 성적표가 나왔다. 나는 중위권이었다. 윤서는 상위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적표가 나온 날부터 윤서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 더 대놓고, 더 직접적으로. 수아야, 너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이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 아이들 앞에서 하는 말이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웠다. 그런데 그 말이 들릴 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다 들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게 반복됐다. 수학 문제, 영어 단어, 과학 실험 결과.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윤서는 꼭 집어냈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항상 누군가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2학년이 끝날 무렵 나는 달라져 있었다. 발표를 못했다. 손을 들지 못했다. 새 옷을 입는 게 두려웠다. 단체 채팅방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학교 가기 싫었다. 아침마다 배가 아팠다. 엄마는 꾀병이라고 했다. 꾀병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3학년이 되면서 반이 나뉘었다. 윤서와 갈라졌다. 나는 그날 집에 오면서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러나 그 1년이 남긴 것들은 오래도록 내 안에 남았다. 자신감, 발표력,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 심리 상담을 처음 받은 게 22살이었는데 상담사가 말했다. 10대 시절에 지속적으로 사소한 무시와 배제를 경험한 분들에게 이런 패턴이 많이 나타나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10년이 지나서야 다시 현실. 그 주 일요일 나는 본가에 갔다. 지하철을 타고 40분, 버스를 타고 15분. 부모님이 사는 작은 아파트. 엄마가 현관문을 열면서 반겼다. 왔어. 오빠도 곧 온대. 거실에 들어서자 엄마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갈비찜, 잡채, 전,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준비하는 엄마표, 풀코스였다. 아빠는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수아 와서. 응, 아빠. 잘 계셨어요? 그래. 아빠는 원래 말이 없었다. 나는 아빠 옆에 앉았다. TV에서는 뉴 흘러나왔다. 11시 47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뛰어나갔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섰다. 아빠도 신문을 내려놓았다. 문이 열렸다. 오빠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쓴 것이 느껴졌다.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들떠 있었다. 그리고 오빠 뒤로 여자가 들어왔다. 최윤서. 나는 그 순간을 대비했다고 생각했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얼굴을 보는 것은 달랐다. 10년이 지났다. 당연히 달라진 게 있었다. 머리가 짧아졌다. 어깨선까지 오는 단발. 화장이 세련됐다. 체형도 달라졌다. 10대의 날렵함은 없어졌고 성인 여성의 안정감이 생겼다. 그런데 그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다.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윤서의 시선이 거실을 한 바퀴 훑었다. 아주 빠르고 아주 짧게 공간을 파악하는 시선, 사람들을 파악하는 시선, 그 시선이 나에게 닿았다. 찰나의 멈춤이 있었다. 그리고 윤서가 웃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최윤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밝고 또렷했다. 배려심 있어 보였다.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밀었다. 엄마가 어머 이런 걸 다 하며 받았다. 그 다음 아빠에게 인사했다. 그 다음 나에게로 눈이 왔다. 수아야, 오랜만이다. 이름을 불렀다. 기억하고 있었다. 10년이 지났는데. 응, 오랜만이야. 내 목소리가 얼마나 평평하게 들렸는지 윤서가 느꼈는지는 모른다. 밥상이 차려졌다. 다 같이 앉았다. 엄마가 음식을 권하며 이것저것 물었다. 윤서는 잘 대답했다. 어떤 일 하냐? 집은 어디냐? 취미는 있냐?
모든 질문에 적당한 길이로 적당히 재미있게 대답했다.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 관찰했다. 엄마가 나한테 말을 걸 때, 아빠가 나를 칭찬하는 말을 할 때, 그 순간 윤서의 표정을 아주 짧게 거의 알아채기 어려운 수준으로 뭔가가 달라졌다. 입꼬리가 0.5초 굳었다가 풀렸다. 시선이 자신의 밥그릇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남들은 못 봤겠지. 나는 봤다. 10년 전에 그 교실에서 매일 그 미세한 표정의 변화를 읽으며 살았으니까 나는 윤서의 그 표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밥이 끝나고 오빠와 윤서가 먼저 자리를 일어났다. 오빠, 잠깐만. 내가 불렀다. 오빠가 돌아봤다. 나중에 통화 한번 하자. 오빠가 눈빛으로 물었다. 왜, 뭔데? 나는 그냥 웃었다. 얘기할 게 있어서. 그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갔다. 결심이 섰다. 말하겠다. 오빠한테 다 말하겠다. 이 이야기를 혼자 안고 살아온 게 10년이었다. 그 10년 동안 나는 심리 상담을 받았고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그 시절을 뒤로 보내려 했다. 그리고 거의 됐다고 생각했다. 근데 최윤서가 우리 집 며느리로 나의 형님이 된다고? 내 집에 우리 오빠 곁에 명절마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 그건 절대 안 된다. 이틀 후였다. 밤 10시. 나는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씻고 나서 소파에 앉아 번호를 눌렀다. 손이 약간 떨렸다. 응, 수아야. 오빠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오빠, 나 진지하게 할 말 있어. 잠시 침묵. 얘기해봐. 윤서 씨 이야기야. 더 긴 침묵. 수아야, 혹시. 오빠, 그냥 들어줘. 내 말 다 들은 다음에 판단해. 응. 말해봐. 나는 시작했다. 2009년 3월부터 옆자리에 앉은 아이. 처음에 친절했던 것부터 4월의 발표 이야기. 점심 자리에서 제외되기 시작한 것.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올라간 날. 체육대회 명단에서 빠진 날. 성적표가 나온 후 아이들 앞에서 들었던 말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흥분하지 않으려 했다. 사실만 전달하려 했다. 오빠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다. 내가 다 말하고 나서 한참 침묵이 이어졌다. 수아야. 응. 왜 그때 말 안 했어?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오빠한테 말했어도 오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 그리고 그때는 그게 학폭인지도 몰랐어. 그냥 내가 약하고 예민한 건 줄 알았어. 아니야. 오빠가 짧게 잘랐다. 그거 학폭 맞아. 그리고 네가 예민한 게 아니야.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오빠, 나는 오빠 결혼을 막으려는 게 아니야. 근데 오빠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모르는 채로 그 사람을 내 형님으로 맞이하는 건 나한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오빠가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 알고 선택하는 거랑 모르고 선택하는 건 달라. 당연하지. 오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수아야, 고마워. 말해줘서. 오빠 화나지. 많이. 나 때문에 힘들어지면 미안해. 무슨 소리야. 힘든 사람은 수아 너야. 내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오빠는 어떻게 할 거야? 직접 물어볼 거야. 윤서한테. 알겠어. 수아야. 응. 고마워. 그리고 잘했어. 말해줘서. 전화가 끊겼다. 나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천장을 봤다.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흘러내렸다. 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오빠가 어떤 상처를 받을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가 걱정됐다.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이걸 안고 있지 않아도 됐다. 그것만으로도 달랐다. 오빠에게 전화한 다음 날부터 사흘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다. 오빠도 윤서도
나는 일상을 이어갔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다. 밥을 먹고, 씻고, 잠을 잤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그런데 핸드폰을 보는 빈도가 달라졌다.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켜는 횟수가 늘었다. 새 메시지가 있는지, 오빠가 연락을 했는지, 아직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 안에서 뒤척이며 생각했다. 오빠가 어떻게 윤서에게 말을 꺼냈을까? 윤서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인정했을까? 부인했을까? 아니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을까? 예민한 거 아니냐고.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10년 전에도 그랬다. 내가 뭔가 말을 하려 하면 항상 어디선가 들려왔다. 예민하다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장난인데 왜 상처받냐고. 그 말이 두려웠다. 오빠에게서도 그 말이 나올까봐. 그런데 오빠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야. 그거 학폭 맞아. 그리고 네가 예민한 게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다시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저녁 드디어 연락이 왔다. 오빠였다. 카톡 메시지였다. 수아야. 윤서 만나서 얘기했어. 할 말 있으면 전화해. 나는 바로 전화했다. 오빠. 응. 어떻게 됐어? 오빠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어떤 감정인지 쉽게 읽히지 않는 눌려있는 목소리였다. 처음에 부인했어. 나는 숨을 참았다. 기억 안 난다고 했어.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건 맞는데 특별히 뭔가를 했다는 기억은 없다고.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했어. 단체 채팅방 이야기, 점심자리 이야기, 수아한테 들은 대로 다. 그랬더니 윤서가 표정이 굳더라. 그러다가 말하는 게 그게 다 학폭이야? 학교 다닐 때 애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고. 익숙한 말이었다. 그리고 뭐래. 수아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오래된 일 가지고 이 타이밍에 꺼내는 건 결혼을 방해하려는 거 아니냐고.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타는 느낌이 났다. 오빠는 뭐라고 했어? 내가 그랬어. 수아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한 짓이 문제라고. 그리고 그게 학폭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윤서가 뭐래?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다가 그때 자기도 힘들었다고. 집에서 부모님이 많이 싸웠고 자기도 힘든 시절이었다고. 이해해달라고.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어. 오빠. 내 생각엔 안 돼. 오빠가 말했다. 이유는 이유고 사과는 사과야. 근데 윤서는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쓰고 있었어. 자기가 힘들었다는 게 네가 상처받은 것보다 더 크게 이야기됐어. 그게 나는 불편했어.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빠, 고마워. 그 말 들으러 내가 전화한 것 같아. 수아야, 나 좀 더 생각해 볼게. 솔직히 지금 많이 복잡해. 응. 오빠 생각 정리하는데 시간 걸려도 괜찮아. 나는 오빠 편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래 창밖을 바라봤다. 최윤서는 10년이 지나서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었다. 이유를 방패로 삼고 피해자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식. 그 방식이 10대 교실에서도 먹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오빠가 그 방패를 막아서고 있었다. 다음 날 낮이었다. 회사 점심시간 핸드폰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발신인 최윤서. 나는 복도 한켠에 멈춰서서 메시지를 열었다. 수아야, 나야. 오빠한테 다 들었어. 너 나한테 그런 말 한 거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냥 반 친구 사이였잖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오해. 오해라는 단어.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잘못 받아들인 것이라는 뜻. 내가 겪은 1년이 내 착각이었다는 뉘앙스. 나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외투를 벗으면서 다시 메시지를 켰다. 윤서가 그 사이 2개를 더 보냈다. 수아야, 연락 안 받네.
나는 정말 기억이 달라.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오빠가 많이 흔들려 있어. 나는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 오빠한테 뭔가 오해를 만든 것 같은데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싶어. 나는 소파에 앉았다. 오해를 만들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자. 나는 잠시 생각했다. 만나야 할까? 아니,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 만나자. 나는 그 이틀 동안 준비했다.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다. 고등학교 때 쓰던 것. 전원이 켜질지 몰랐는데 켜졌다. 사진 앨범을 열었다. 거기 2009년 5월 날짜로 저장된 스크린샷이 있었다. 단체 채팅방 캡처본이었다. 그때 나는 그것을 저장해뒀다. 지워지면 다시는 증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화면 속 대화창이 보였다. 소미가 올린 내 사진, 그 아래 줄줄이 달린 반응들, 그리고 중간쯤에 윤서의 웃음 이모티콘. 10년이 지난 화면이었다. 화질도 낮고 폰트도 구식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날짜가, 이름이, 내용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것을 현재 핸드폰으로 옮겨 저장했다. 그것이 내 첫 번째 카드였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 카페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창가 자리에 윤서가 먼저 와 있었다. 아메리카노를 앞에 놓고 핸드폰을 보다가 나를 봤다. 왔어. 응. 자리에 앉았다. 주문을 했다. 아메리카노 하나. 커피가 나올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커피가 나왔다. 윤서가 먼저 말을 꺼냈다. 수아야, 나는 진짜로 기억이 달라. 우리 그때 그냥 반 친구 사이였고 내가 특별히 뭔가를 했다고는 생각 안 해. 그래. 응. 오빠한테 네가 한 말들 들었는데 솔직히 당황했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충격이었어. 나는 커피잔을 잡았다. 윤서야, 내가 하나씩 물어볼게. 응. 4월에 내 발표 끝나고 목소리 이상하다고 한 거 기억해. 윤서가 잠시 멈췄다. 그랬나? 그건 진짜 기억이 안 나. 5월에 단체 채팅방에 내 사진 올린 거는? 그건 소미가 한 거잖아. 내가 한 게 아니야. 올라왔을 때 네가 반응 달았잖아. 그건 그냥 분위기상 그랬던 거지.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미리 저장해둔 스크린샷을 열었다. 테이블 위에 화면이 보이도록 놓았다. 이거야. 윤서의 시선이 화면에 꽂혔다. 2009년 5월 날짜. 단체 채팅방. 소미가 올린 내 사진. 그 아래 이어진 반응들. 그리고 중간에 선명한 윤서의 닉네임과 웃음 이모티콘. 윤서의 표정이 굳었다. 이걸 왜 갖고 있어? 그때 저장해뒀어. 10년 전걸? 응. 윤서가 눈을 내리깔았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이것 외에도 있어. 윤서가 물었다. 네가 한 달 동안 점심자리에 나 못 오게 했을 때 내가 혼자 밥 먹는 사진도 있어. 걔들 중 하나가 재밌다고 찍어서 나한테 보냈거든. 그것도 저장되어 있어. 거짓말이었다. 그 사진은 없었다. 그러나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윤서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윤서의 시선이 흔들렸다. 체육대회 명단 이야기도 해줄까? 담임 선생님한테 내가 발목을 다쳤다고 거짓말한 거. 그건 기억해. 윤서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윤서야, 나는 지금 여기에 싸우러 온 게 아니야. 오빠 결혼을 방해하러 온 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한 가지가 궁금해. 뭐가? 네가 그때 한 짓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너는 알아?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 1년 이후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무서워졌어. 새 옷을 입는 게 두려워졌어. 단체 채팅방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쿵했어. 22살에 처음 심리 상담을 받았을 때 상담사가 말했어. 지속적인 배제와 무시를 경험한 분들한테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고. 그게 나였어.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이게 장난이야, 윤서야? 애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오해야? 윤서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미안해. 그 세 글자가 나왔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중요한 것은 확인됐다. 윤서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방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윤서야, 나는 지금 당장 너를 용서하거나 안 하거나를 결정하러 온 게 아니야. 그리고 오빠 결혼을 막겠다고 여기 온 것도 아니야.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어. 나는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이걸 오빠는 알아야 해.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알고도 오빠가 선택을 하면 그건 오빠 선택이야. 근데 모르고 선택하는 건 안 돼.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 값은 내가 낼게.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왔다. 바깥은 따뜻했다. 5월의 바람이 불었다. 나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게 나를 더 놀라게 했다. 이 상황에서 손이 떨리지 않는다니. 나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10년 전의 나였으면 저 카페 안에서 한마디도 못했을 것이다. 윤서가 오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움츠러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달랐다. 그 10년이 헛된 10년이 아니었다. 카페를 나온 다음 날 윤서한테서 카톡이 왔다. 이번엔 달랐다. 수아야, 나 어제 집에 가서 많이 생각했어. 네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거 솔직히 많이 상처받았어. 네가 그때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갖고 있었는지 몰랐어. 근데 솔직히 묻고 싶어. 혹시 오빠가 나를 선택했다는 게 배가 아픈 거 아니야? 오빠한테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거 아니야? 친남매도 사이가 안 좋으면 이럴 수 있잖아. 나는 그 메시지를 2번 읽었다. 그리고 스크린샷을 찍었다. 저장해 두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대신 오빠에게 그 스크린샷을 전달했다. 오빠, 윤서가 이런 말 보냈어. 참고로 알아도. 오빠한테서는 한동안 답이 없었다. 1시간쯤 지나서 짧은 답이 왔다. 알겠어. 딱 3글자였다. 그 3글자가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지는 몰랐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다. 수아야, 나 윤서한테 그 카톡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어? 수아가 질투 때문에 한 게 맞다면 네가 직접 수아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고 수아가 질투 때문에 한 게 아니라면 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둘 중 어느 쪽이든 네 말은 틀린 거라고.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오빠 진짜 논리적이다. 법대 나왔잖아. 오빠가 짧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수아야, 사실 나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야. 그럼 왜? 윤서가 어제 나한테도 카톡을 보냈어. 나는 우리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동생이 방해하는 것 같다고.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속상하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수아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할 수 있냐고. 그 말이 진심이라면 수아한테 직접 해야 한다고. 뭐라고 했어? 그때 자기도 힘들었다는 말을 또 했어.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 네가 힘들었던 것과 수아한테 사과하는 것은 별개라고. 그 2가지를 계속 붙여서 쓰는 게 나는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오빠. 그랬더니 윤서가 전화를 끊었어. 긴 침묵이 흘렀다. 오빠, 나? 잘 모르겠어. 솔직히 좋아하는데. 아직도. 그게 더 복잡해. 그 말이 나를 잠시 무겁게 했다. 오빠도 힘들었다. 나는 내 상처만 생각했지. 오빠가 이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오빠 입장은 생각 못했어. 아니야. 너가 미안할 일이 아니야. 사과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잖아. 오빠가 말했다. 수아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정리할게.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 무렵 나는 오래전에 가입했다가 잊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 카카오톡 단체방을 떠올렸다. 땡땡고 20기 동창방이라는 이름의 방.
한때는 300명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랐다. 나는 알림을 꺼놓고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방에 들어갔다. 156명. 아직 꽤 있었다. 최근 대화를 훑었다. 동창회 공지, 누군가의 결혼 소식, 동네 맛집 공유, 평범한 채팅방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글을 올렸다. 익명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2학년 3반이었던 박수아예요. 갑자기 글 올려서 어색하지만 혹시 고등학교 때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그때 한 반 친구한테 지속적으로 따돌림과 무시를 당했어요. 비슷한 경험 있거나 목격하신 분 있으면 쪽지나 개인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해요. 올리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방이 조용했다. 나는 괜히 올렸나 싶었다. 그런데 20분쯤 지나서 개인 카톡이 한 개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이름은 강예은 땡땡고 20기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수아야, 나 예은이야. 기억해. 2학년 때 다른 반이었어.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혹시 최윤서 이야기야? 나는 심장이 쿵했다. 응, 맞아. 어떻게 알았어? 나도 걔한테 당했거든. 예은이의 이야기는 내 것과 달랐지만 방식은 같았다. 예은이는 3학년 때 윤서와 같은 반이 됐다. 그때 예은이가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이미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서로 마음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윤서가 먼저 그 남자아이에게 접근했다. 그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윤서가 그 남자아이에게 예은이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예은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바람기가 있다고. 그 남자아이는 예은이를 갑자기 멀리했다. 이유도 모르고 예은이는 당황했다. 나중에야 알았다. 소문의 출처가 윤서였다는 것을. 그때 내가 윤서한테 직접 물어봤어. 왜 그런 말을 했냐고. 그랬더니 오해라고 했어. 자기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내가 카페에서 들은 말과 같았다. 오해. 나도 그때 학교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선생님이 애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 윤서가 워낙 선생님들한테 좋게 보였으니까. 개인 카톡이 더 왔다. 두 번째, 세 번째. 한 명은 3학년 때 윤서 무리에서 갑자기 잘려나간 경험을 이야기했다. 한 명은 윤서가 외모를 비교하며 자신을 무시했던 일을 말했다. 또 한 명은 자신이 발표를 잘했을 때 윤서가 꼭 한마디씩 했다고 했다. 마지막 말이 나치겄다. 발표를 잘했을 때 꼭 한마디씩.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오래 창밖을 바라봤다. 나만이 아니었다. 그 교실 안에서 최윤서가 한 일은 나 혼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 각자 혼자 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각자 자신이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고립감, 혼자라는 느낌, 그것이 윤서 방식의 핵심이었다. 여럿이 당하게 하면서 각자 혼자인 것처럼 만드는 것. 나는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각각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에게도 연락했다. 오빠에게 스크린샷들을 전달하면서 한 줄 썼다. 오빠,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 오빠는 그 메시지를 받고 한동안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다음 날 전화가 왔다. 수아야, 나도 조사를 좀 했어. 조사. 내 친구 중에 윤서 아는 애가 있어. 서울 온 다음에 같은 직장 다닌 적 있다고. 그 친구한테 은근히 물어봤더니 윤서 전 남자친구를 아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야? 오빠가 천천히 말했다. 그 전 남자친구는 오빠보다 한두 살 아래였다. 윤서와 1년 정도 사귀었다가 헤어진 케이스였다. 헤어진 경위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했다. 헤어진 이유가 뭔데? 헤어진 건 남자 쪽에서 먼저였대. 근데 헤어진 다음에 윤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 남자 이야기를 많이 했대. 자기를 함부로 했다. 심리적으로 힘들게 했다고. 그 남자 직장 사람들한테도 그런 말이 돌았다고. 그게 사실이야? 그 남자 입장에선 아니래.
오히려 윤서가 사귀는 동안 자기 재정 상황이나 인간관계에 많이 간섭했다고. 버티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오빠, 그게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 그 남자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알아.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 자체를 판단 기준으로 쓰지는 않으려고. 근데 수아야, 나한테도 비슷한 게 있어. 어떤 게? 오빠가 말했다. 사귀는 동안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처음엔 그냥 윤서가 꼼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월급, 저축액,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 했다고. 자신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친구와 가깝고 어떤 친구와 멀어야 하는지 은근히 의견을 냈다고. 나는 그게 다 배려라고 생각했어. 미래를 같이 생각하니까 재정 상황을 파악하는 거고 내 주변에 알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수아 이야기를 들은 뒤로 그 기억들을 다시 봤더니 조금 달라 보이더라. 어떻게 달라 보여? 내가 모르는 채로 있을 때 더 잘 통제된다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 수아가 학교에서 겪은 것도 결국 수아를 혼자로 만들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게 한 거잖아.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오빠, 그게 맞아. 수아야. 응, 나 결정했어. 그 말의 무게가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다. 뭘 결정했어? 오빠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결혼 안 해. 결혼식까지는 3주가 남아 있었다. 청첩장은 이미 돌아간 상태였다. 예식장 계약도 되어 있었다. 음식 예약도 사진 촬영도 드레스도 다 잡혀 있었다. 그것들을 다 취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위약금도 있었고 양가에 알려야 했고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연락해야 했다. 오빠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결정했다. 나는 그 결정을 들었을 때 말이 안 나왔다. 오빠가 윤서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설레는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 기억났다. 오빠, 나 때문에. 아니야. 오빠가 잘났다. 수아야, 나는 수아 때문에 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보고 들으면서 결정한 거야. 수아 이야기가 처음 배기가 됐지만 결국 내가 확인한 거야. 알겠지? 응. 그러니까 수아는 미안해하지 마. 그날 이후 오빠는 윤서를 만나서 파혼을 통보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오빠가 혼자 갔다. 나중에 오빠가 말해준 것들은 이랬다. 윤서는 처음에 말을 못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울었다. 오빠한테 매달렸다. 수아가 한 짓이라고 동생이 방해한 거라고 했다. 오빠가 말했다. 수아가 방해한 게 아니라 네가 수아한테 한 짓이 문제라고. 윤서가 그것도 수아의 과장이라고 했다. 오빠가 말했다. 카페에서 네가 스크린샷 보고 굳었을 때 나는 다 알았다고. 윤서가 결국 소리를 질렀다. 오빠를 비겁한 사람이라고 했다. 3주 전에 파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오빠가 말했다. 결혼식 날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그 말에 윤서가 입을 다물었다고 했다. 오빠가 나온 뒤 윤서는 여러 번 전화를 했다. 오빠는 처음 몇 통을 받았다가 내용이 위협적으로 바뀌자 받지 않았다. 주변에 나쁜 소문을 내겠다고 했다. 오빠 직장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오빠는 그 통화 내용을 녹취해뒀다. 그리고 윤서에게 카톡 한 통을 보냈다. 이미 녹취되어 있어. 앞으로 불필요한 연락은 법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그 다음부터 연락이 끊겼다. 파혼 소식이 양가에 전해졌다. 엄마는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 청첩장을 받은 친지들,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야 한다는 것, 예식장 위약금,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리고 엄마는 오빠한테 물었다. 왜 파혼한 거야? 수아 때문이야? 오빠가 말했다. 엄마, 수아 때문이 아니야. 수아가 나한테 사실을 알려줬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결정한 거야. 수아한테 고마워해야 해.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다. 목소리가 울먹였다. 수아야, 왜 그때 말 안 했어?
엄마한테, 엄마, 그때는 말하기 어려웠어. 엄마가 몰랐어. 네가 그런 시간을 보낸 줄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전화기 너머로 두 사람이 한참 울었다. 파혼이 된 것이 극적으로 후련하지는 않았다. 오빠가 힘들었고 엄마 아빠도 힘들었다. 나도 복잡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최윤서를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됐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파혼 이후 2달이 지났다. 오빠는 한동안 힘들어 보였다. 그래도 원래 성격이 단단한 사람이었다. 조금씩 돌아왔다. 윤서는 그 후 동창 카톡방에서 스스로 나갔다. 내가 글을 올린 다음 날 방을 떠났다. 나는 그것을 한참 뒤에야 알았다. 동창방에서는 그 글 이후 조용히 이야기들이 오갔다. 내게 개인 카톡을 준 사람들이 조금씩 서로를 연결했다. 모두가 각자 혼자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은이가 말했다. 나는 그때 내가 이상한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예민한 줄. 근데 수학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피해자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폭력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이유였다. 어느 날 오빠한테서 카톡이 왔다. 수아야, 나 요즘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다행이다, 오빠. 수아야,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돼? 응. 그때 카페에서 윤서 만났을 때 무섭지 않았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무서웠냐고? 오빠,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웠어.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어. 10년 전에 아무것도 못 했잖아.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나는 평생 그 패턴이 반복됐을 것 같아. 그래, 오빠, 나 그때 뭘 믿고 갔냐 하면 오빠를 믿고 갔어. 오빠가 내 말을 들어줄 거라는 거.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 오빠가 윤서 편을 들 수도 있었잖아. 오빠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수아야, 나는 수아 편이야. 항상. 나는 그 말을 저장해두고 싶었다. 캡처를 해서 어딘가에 넣어두고 싶었다. 그 말이 10년 전에 있었더라면, 그 말이 그 교실에서 들렸더라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들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반년이 지났다. 가을을 지나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왔다. 나는 이맘때가 되면 늘 이상했다. 봄이 오면 그 시절이 떠올랐다. 고2의 봄, 교복을 입고 혼자 밥을 먹던 냄새. 단체 채팅방 알림이 울릴 때 심장이 떨렸던 감각. 그것이 해마다 봄이 오면 따라왔다. 그런데 이번 봄은 조금 달랐다. 여전히 기억은 났다.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붙잡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회사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다. 4월 중순이었다. 나는 잠시 그것을 바라봤다. 예쁘다는 생각이 먼저 났다. 그 다음에 2009년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순서가 바뀐 것이 나를 기쁘게 했다. 예쁘다는 생각이 먼저였다는 것이. 오빠한테 카톡을 보냈다. 오빠, 오늘 벚꽃 폈다. 바로 답장이 왔다. 나도 봤어. 예쁘더라. 오빠, 요즘 어때? 괜찮아. 수아는? 나도 괜찮아. 짧은 대화였다. 그러나 그 짧음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었다. 우리 둘 다 지나온 것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 심리 상담을 다시 시작했다. 그 사건 이후로 상담사한테 이번 일을 다 이야기했다. 10년 전 이야기부터 오빠한테 말한 것, 카페에서 윤서를 만난 것, 오빠의 파혼까지. 상담사가 말했다. 수아 씨, 이번에 정말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10대 때 침묵했던 것을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10년 동안 수아 씨가 변했다는 증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다. 변했다. 그래, 변했다. 그 10년이 나를 변화시켰다. 무너뜨리는 방향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그것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의식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살아온 것뿐인데 어느새 그렇게 됐다. 상담사가 또 말했다. 그리고 수아 씨가 오빠한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혼자 안고 있지 않은 것. 그게 회복의 핵심이에요. 혼자 안고 있지 않은 것. 나는 10년 동안 혼자 안고 있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됐는지 내려놓고 나서야 알았다. 봄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다. 벚꽃 한 잎이 바람에 날려 창가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0년 전의 봄이 내 봄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은 빼앗긴 게 아니었다. 그 봄들은 다 내 안에 있었다. 아프게 무겁게 있었지만 그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봄은 내 봄이었다. 온전히 내 것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오빠였다. 수아야, 이번 주말에 엄마 집 와. 같이 밥 먹자. 응, 갈게.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한 번 더 봤다. 그리고 다시 하던 일을 시작했다. 봄이 계속됐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윤서가 뿌린 대로 거둔 게 통쾌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